내가 술 문제가 있어요. 맞아, 있는 거는 아는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별로 끊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거의 알코올 중독 초기 단계인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술 안 마시면 무슨 낙으로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두려움이 되게 크시거든요. 술이 없으면 내 삶에 낙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내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정말 알코올 중독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사실 생각보다 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좀 어떠한 질환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먼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항상 좀 환자분들이 오실 때 처음 이제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뭐 다른 병원에 뭐 4, 5년, 뭐 5, 6년을 다녔는데도 낫지 않아서 오셨다.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내가 한 2, 3년 이상 정신과를 다녔는데도 우울증, 뭐 공황장애가 낫지 않았다. 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다음의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울증에 좀 취약한 체질이 아닌가, 좀 이런 것들이 아닌가를 보려면 좀 우리 가족 중에 좀 우울증 환자가 많은가, 좀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생긴 그런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고, 또 부모님이 좀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좀 가정 환경적으로도 좀 우울증에 취약한 체질이 될 수가 있어요. 유전적으로도 안 좋았겠지만 또 환경적으로도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양육되신 것도 우울증에 좀 취약한 체질을 만드는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또 이거 3번도 좀 일맥상통되는 건데, 여러 가지 좀 이런 유전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들이 결합되다 보면 좀 성격적인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좀 회피하는 성격인가, 좀 갈등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미루는 성격인가,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좀 비군 성격 장애가 있진 않은가, 나르시시스트적인 좀 자기애적인 성격이 있나, 혹은 좀 뭐 경계성 인격 장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이런 어떤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성격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근데 사실 이런 뭔가 취약한 체질이다, 또 성격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타고난 부분이 커서 사실 고치기가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나아질 수 있는데, 내가 사실 되게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 우울증을 그냥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적인 측면을 되게 간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식사, 수면, 운동, 음주, 나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음주인데요. 사실은 좀 우울증이 있어서 또 음주를 하다가 음주 때문에 우울증이 악화돼서 오신 경우도 있지만,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습관을 멈추지 않아서 사실은 우울증이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주의 문제도 사실 우울증을 되게 유발하고, 또 우울증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낫지 않게 치료 저항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생활 습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되게 강조드리는 게 이 식사, 수면, 운동, 음주 이 부분인데, 사실 내가 술을 끊지 않는다면 우울증도 낫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음주가 사실은 우리의 그 정신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코올 사용 장애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코올 사용 장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술 잘 마시는 거 좀 멋있네, 저 사람 좀 뭐 대인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문화가 좀 있어요. 이 알코올 사용 장애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나 고혈압 있어, 나 뭐 당뇨병 있어, 뭐 이런 것들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 병의 개념이 넓어져서 비만도 좀 질환이다, 이런 개념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도 사실은 병이라는 거죠. 병이라는 건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질환이라는 관점으로 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옛날엔 막 소주 두세 병 마셨는데 지금은 막걸리 한 병으로 줄였어. 그런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해결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거는 뭐 술의 종류, 음주 기간, 뭐 나는 맨날 뭐 5년 동안 술 마시다가 최근 3달은 술 하나도 안 마셨는데 잘 산다? 그런다고 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런 음주 기간, 마신 양, 술의 종류, 이런 세부적인 생활 습관으로 진단하는 것 또한 아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되게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 앞에 상담을 하러 와서도 실제로 자신의 음주 습관을 굉장히 축소해서 보고하고 거짓 보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위 정보 제공자들과의 상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는 습관, 뭐 지인들이 얘기하는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단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내가 술을 마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시려고 했던 그것보다 양을 더 많이 마신다, 더 오랫동안 마신다, 이런 조절 능력의 상실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을 줄이거나 좀 조절하려고 했지만 실패한다, 또는 술을 마시려고 막 술집을 찾아다니거나 혹은 또 술을 마셨어, 그러면 그 숙취에서 깨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에 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그리고 술에 대한 강한 갈망감, 되게 술을 마시고 싶은 강한 욕구,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반복적으로 술을 마셔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직장이나 학교,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술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 술 때문에 내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 좀 대인관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도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내가 뭔가 좀 주사를 부리거나 술 마신 상태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이 끊어지고 뭐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충분한 진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또 술 때문에 뭐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든다, 직업적으로 피해가 생긴다, 뭐 숙취 때문에 다음날 출근을 못한다, 내가 뭐 예를 들면 프리랜서라서 일을 내가 이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그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보다 더 적게 하고 있다, 혹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내가 건강이 안 좋아, 예를 들면 간 수치가 높아, 술 때문에 뭐 살이 쪘어, 아니면 뇌졸중이 왔어, 이런 술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신다, 이거는 뭐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 때문에 내가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뭐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에 대한 내성과 금단 증상. 내성이 뭐냐면 똑같이 취하려면 예전에는 소주 한 병만 마셔도 취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취하려면 3병은 마셔야 된다. 뭐 한 번 마시면 한 10병이 간다. 이렇게 폭음으로 쭉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성일 수 있겠고, 또 금단 증상은 뭐냐면 술을 안 마셨을 때 뭐 손이 떨린다,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좀 술로 인한 금단 증상이 좀 왔다라고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좀 유의할 만한 증상인 것 같아요. 전에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잘 왔는데 지금은 뭐 맥주 3-4잔을 마셔도 예전만큼 푹 못 잔다. 이런 것도 술에 대한 내성, 또 금단 증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문화라고 설명을 드려서 되게 잘못된 상식도 많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추려온 것들이 환자들이 저한테 하셨던 질문인데 항상 듣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채널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술 문제가 있어요. 맞아, 있는 거는 아는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별로 끊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거의 알코올 중독 초기 단계인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늘 드리는 좀 설명은 뭐냐면,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 술을 마시게 된다면,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적어도 5년, 길게는 한 10년, 15년 지난 뒤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술의 양이 같아도 내 몸이 늙게 되고 회복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5 정도의 문제가 있고 이게 내가 컨트롤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문제들이 5년, 10년 후에는 뭐 15, 20 정도로 커질 수가 있고, 한 5년,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술 안 마시면 무슨 낙으로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두려움이 되게 크시거든요. 술이 없으면 내 삶에 낙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내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나? 그리고 사실은 나의 건강, 제일 중요한 게 내 건강이잖아요. 또 내 건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술을 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술이 없으면 내 인생에 낙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끔찍한 일일 것 같지만, 막상 또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술을 끊어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술을 끊음으로써 내 몸이 회복되고 내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얻는 어떤 즐거움이나 보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게 병이냐, 이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뭐 식사하면서 늘 하는 한잔 하는 습관이지, 이거는 좀 병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로 좀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걔가 좀 성격이 나약해, 좀 환경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뭐 사업이 망해서 술을 마셨어, 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우울증이나 알코올 사용장애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명백한 뇌 질환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내가 고혈압에 걸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지 낫겠죠. 당연히 뭐 비약물적인 치료, 뭐 운동이나 체중 감량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게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고혈압이 있다고 해도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체중 감량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고 좀 혈압이 내려가다 보면 순차적으로 약을 끊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오히려 그냥 의지만 가지고 술을 딱 끊어버리겠다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술에 대해서 스스로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을 강화시키는 나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반드시 의사를 방문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 질환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치료가 되냐, 그래서 어차피 못 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끊을래,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다른 만성질환, 뭐 혈압, 당뇨, 여러 가지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보다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 더 치료가 쉽다는 점, 이게 오히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쉽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어차피 안 돼 라고 포기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치료하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저랑 치료하면서 거의 한 80% 이상은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오다가 마르셔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결국에는 끊게 됩니다. 제가 보면 이런 첫 시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내가 완치되기 전에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재발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술을 끊고 있지만 그러다가 다시 또 술에 빠져들고 고주망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좌절하고 하는 재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재발이 된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발을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의사랑 상담하고 격려를 받고 다시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점이라는 거, 주위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지 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일단 음주에 대한 습관적인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술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감정 조절의 문제, 분노 조절의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주를 유발하는 어떤 나의 감정의 문제, 분노의 문제들을 좀 조절하는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내가 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많다, 가족 때문에 힘들다,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니까 같이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인식하고 다루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내가 불쾌하게 느끼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에 따른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대부분은 뭐 분노, 슬픔, 짜증, 뭐 절망감 이런 감정이겠죠. 그리고 이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음주 행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전에 상황, 생각, 감정 이 부분들이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습관적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동적인 부정적인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늘 술로 이어진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문제성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판단이나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충동적이고 좀 폭발적인 감정 반응이 먼저 확 일어나니까 이 감정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이 상황과 생각을 내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술을 마시는 거를 합리화시키는 생각, 상황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동적인 사고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사실 이런 훈련을 통해서도 좀 좋아질 수 있지만 술 때문에도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이나 사고들이 왜곡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술을 끝낸 것만으로도 되게 부정적인 사고나 어떤 왜곡된 인지 사이클 같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 술을 안 먹는 상황에서 이런 게 또 악화되다 보니까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내가 조절하는 방법 또한 같이 알아서 이 두 가지 술을 끊고 내가 이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인식하고 다루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면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나의 부정적인 사고를 관찰해야 돼요. 일단 관찰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절 능력이 일단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기록한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회사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부장님이 원했던 포인트랑 맞지 않아서 좀 한 소리 들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감정을 적고 정도를 0에서 100으로 기록한다. 나의 감정 같은 경우에는 좀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번지르르하게 감정을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좀 감정은요, 뭐냐면 되게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게 뭐가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단어로 주로 나와요. 예를 들면 분노, 짜증, 모멸감 이런 감정들을 적고 정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멸감 그런 거 한 30, 슬픔 50, 분노, 부장님에 대한 분노 80 이 정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 부장님은 나만 너무 미워한다. 다른 직원도 분명히 잘못했을 텐데 나한테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한다. 나의 생각이 이런 것들이라면 자동사고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나의 자동사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동사고가 사실은 내가 언뜻 보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되게 허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검토해보고 조금 더 객관적인 인식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되게 웃겨요. 뭐냐면 아래에 제가 좀 적어놓은 질문들에 좀 스스로 대답해보시기만 해도 어떤 감정들이 좀 완화되고 나에 대한 기준들이 좀 완화되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항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에 대한 기준하고 타인에 대한 기준이 되게 다르거든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나는 뭐 죽어야 마땅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못나고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내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한 친구가 보고서 실수를 해서 부장님한테 혼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야, 너는 그것도 틀리냐? 너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야, 그 정도 실수는 할 수도 있지. 아, 그래, 다음부터는 좀 자세히 보고 그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얘기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질문해보고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프고 분노하고 모멸감 느끼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다면 좀 다르게 느끼지 않았을까? 내가 옛날에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더니 내가 좀 기분이 나아졌었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보고,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다면 그 상황과 지금 상황과 사이에 좀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뭔가 옛날에 내가 비슷하게 뭐 누구한테 혼난 적이 있다면 그때 얻었던 교훈 중에서 지금 내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 또 지금은 내가 혼이 나서 뭔가 망한 것 같고 인정도 못 받은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한 5년 정도 지나서 미래의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본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 부장님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는 거죠.
또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무시하고 있는 나의 장점이나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진 않나?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조차 나를 너무 억울하게 비난하고 있진 않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되돌아보고 한번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격려하고 지지적인 시선으로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되게 다른 사람한테 좋게 얘기하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되게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나에 대해서 마치 나를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주고 좋은 어떤 감정과 언어로 나의 상황을 바라봐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내가 뭐 전날 잠을 못 잤거나 오늘 좀 피곤하거나 좀 무기력감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좀 화가 나지만 이게 정말 분노 폭발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 신호다. 그래서 행동 지침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집안에 준비해둔 술을 모두 버리기. 술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늘 퇴근 후에 들렀던 뭐 술집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음식점 그런 쪽이 있는 길로는 좀 웬만하면 다니지 않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내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